이삿짐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강한 향수 냄새와 함께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샤넬 흰색 자켓에 루이비통 가방을 든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삿짐 업체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짐을 함부로 다룬다고 화를 내셨고 엘리베이터를 독점하겠다며 다른 주민들의 사용을 제한하려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주민들도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당신 같은 경비원이 무슨 참견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는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정해진 주차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른 곳에 차를 세워두셨고 때로는 두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연락을 드리면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 마음대로 못 될 거냐며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분리수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시기에 정중히 분리수거를 부탁드렸더니 명품 백에서 화장품을 꺼내 바닥에 던지며 당신이 주워서 버려라라고 하셨습니다. 30년 금융가 생활 중에도 이런 모욕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입주민의 배우자가 유명 로펌의 변호사였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CCTV를 체크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늦은 밤 입주민의 차가 다른 차들의 옆면을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차량 파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경비원으로서가 아닌 30년 금융가의 베테랑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침내 어젯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사건은 우리 아파트 15년 역사상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천삼동에 사시는 송 할머니께서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천일동의 그 입주민이 또다시 진입로를 가로막고 차를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연락이 되지 않아 미용실을 수소문해서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런 시시한 일로 귀찮게 하지 마세요. 1시간 후에 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세요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결국 들것을 들고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송 할머니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웠고 좁은 공간을 비집고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 한 분이 넘어질 뻔한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송 할머니는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송 할머니의 딸이 우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입주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급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미용실에 노출시켰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주차 문제를 지적하자 배상해 줄 테니 극덩가 하세요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SK증권에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한 오만한 기업 총수의 횡포를 막아낸 일이었죠. 그때 활용했던 방법이 지금도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퇴근 후 오랜만에 서류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30년간 금융가에서 만난 인맥들의 명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그리고 대형 언론사의 명함도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 할머니의 일 이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나서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퇴근 후 집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30년간의 금융업계 경험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입주민의 신원을 조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수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유명 로펌의 변호사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변호사 수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있는 후배에게 비공식적으로 문의해 보니 최근 대형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 남편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입주민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이 모두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이 회사들을 통해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SK증권에서 맡았던 기업 인수권과 수법이 비슷했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와 같이 경비실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입주민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사 온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 지역이 새로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 평소 알고 지내던 구청 감사과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차 한 잔을 나누며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 부지를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배후에 입주민의 남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자금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국세청에 있는 대학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주민 부부의 세금 신고 내역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누적된 탈세 혐의가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우리 아파트에 이사 온 것은 단순한 주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도 아마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저녁이 되어 퇴근하기 전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언론사에서 일하는 제자의 전화번호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며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줄지 고민했습니다. 30년간의 금융가 생활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상대방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예상대로 입주민이 운동을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비싼 운동복 차림으로 산책을 다니시는 것이 일과였기 때문입니다. 정중하게 잠시 시간을 내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저를 무시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꺼낸 서류 봉투를 보시더니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그리고 대형 일간지의 로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관리사무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정황,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 수년간의 탈세 증거까지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입주민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으시더니 한낱 경비원이 감히 날 협박하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신이 누군지 알아보니 SK증권의 전직 임원이더군요. 이런 짓으로 남은 인생까지 망치고 싶으신가요? 라며 오히려 저를 위협하셨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송할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입주민들이 당했던 모든 불편과 모욕들이 떠올랐습니다.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경비원이 된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화,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신다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입주민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저를 향해 후회하게 될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시면서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제 손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한 장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는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입주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출근하셨고 저를 보며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미소가 될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오전 9시 제 옛 직장 후배가 보내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SK증권 시절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비밀 자료였습니다. 그 당시 입주민의 남편이 연루되었던 주가 조작 사건의 전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묻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후 1시 금융감독원의 특별조사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 부부의 계좌와 연결된 모든 페이퍼 컴퍼니들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국세청에서도 특별 세무조사 착수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가 다가올수록 초조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입주민이 마음을 바꾸고 사과를 선택하실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형 경제신문사에 특종 제보를 했습니다. 입주민 부부의 불법 자금 세탁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재개발 로비 의혹까지 모든 증거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의 남편이 연루된 대형 금융 비리가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금감원과 국세청의 조사 사실도 동시에 공개되었습니다. 밤 11시
경비실 CCTV에 익숙한 외제차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주차된 차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질주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는 거짓말처럼 평화로워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입주민 부부가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제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송 할머니는 퇴원하시는 길에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가 천사였네요. 저는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금융가의 냉혹한 승부사가 아닌 그저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던 우리 아파트에 예상치 못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입주민 부부의 도피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아침, 검찰 수사팀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천일동은 순식간에 현장 감식 테이프로 둘러싸였고 형사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수사팀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주민의 집에서 수십억 원 분량의 금괴가 발견되었고 서재 앙금고에서는 여러 기업의 중요 기밀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파악했던 것보다 사건의 규모가 훨씬 컸던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우리 아파트 재개발 계획과 관련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입주민의 남편은 이미 여러 건설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고 관련 공무원들과의 검은 거래 증거도 나왔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사 온 것도 이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며칠 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SK증권 시절 제가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증거 부족으로 밝히지 못했던 진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입주민 부부의 도피 과정에서 연루된 로펌 관계자들이 제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SK증권 퇴직 후의 행적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주민들은 제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아파트 공식 입장문을 내시며 저를 지지한다고 밝히셨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저를 위한 법률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송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경비실에 들러 손수 담그신 김치를 전해주시며 우리가 있잖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등교할 때마다 우리 아파트 히어로라며 인사를 건넸고 직장인들은 퇴근길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또 한 번의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중년 신사는 제가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30년 전 SK증권에서 저를 발탁했던 은사님이셨습니다. 은사님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관리사무소 한편에 마련된 조용한 회의실에서 은사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전 SK증권 신입공채 면접장에서 처음 뵈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은사님께서는 금융은 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큰일을 벌였더군. 은사님의 첫마디였습니다. 입주민 부부가 연루된 사건의 핵심에는 우리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걸려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나?
은사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입주민의 남편이 도피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최근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회장이 바로 제가 SK증권을 떠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전 자네가 포착했던 비자금 정황이 이번에 모두 드러날 수 있다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이 출렁일 게 분명해. 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은사님의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퇴근한 주민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경비원이 되기로 했던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은사님, 30년 전에는 제가 증거를 찾지 못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송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은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건네주신 것은 뜻밖에도 노란 봉투가 아닌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이건 30년 전 내가 기록해둔 것일세. 당시 자네가 찾지 못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수첩을 펼치자 놀라운 사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현재 입주민 부부의 자금 세탁 과정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금융기관, 심지어 같은 페이퍼 컴퍼니 이름까지. 이제 자네가 판단할 차례일세. 이 수첩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네 몫이야. 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떠나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은사님께서 주신 수첩을 들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 조성 과정, 로비 내역, 그리고 현재 입주민 부부와의 연결고리까지. 이 수첩 하나로 한국 금융계가 뒤흔들릴 수 있는 폭탄급 내용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CCTV를 점검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줄 알았던 입주민이었습니다. 의외로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히고 싶어요. 제 남편과 그 회장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통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곧이어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홍콩의 한 호텔에서 입주민 부부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명백한 외부 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검찰 특별수사팀이 또다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압수수색이 아닌 저를 찾아왔습니다. 입주민 부부가 남긴 마지막 증언이 있을 것 같다며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수첩에는 검찰이 찾는 것보다 더 큰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지면 금융시장이 출렁일 것이고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송 할머니께서 경비실에 들르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사람 사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미소를 보며 결심이 섰습니다.
밤늦게 두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검찰청으로, 또 하나는 금융감독원으로 수첩의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다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수사하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파트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이 모두 드러나고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 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를 건네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지켜야 할 곳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보낸 이메일로 시작된 수사는 폭풍처럼 금융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출렁였고 여러 기업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단계적인 조치 덕분에 시장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입주민 부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독살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현재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업 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비자금 조성과 불법 로비의 실체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은사님의 수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 문화 개선 운동을 시작했고 분리수거도 더욱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커진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송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오실 때마다 경비실에 들러 안부를 물어보시고 가끔은 손수 만드신 간식도 가져다 주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좋아진 건 다 아저씨 덕분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주민들 모두의 마음이 모여 만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문위원직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불법 금융 거래를 감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 경험을 살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금융가의 승부사가 아닌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이 밝아옵니다. 여느 때처럼 청색 제복을 입고 경비실에 앉아 있으니 등교하는 아이들이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합니다. 주민들은 출근길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시고 저는 그들의 안전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아파트의 풍경이 참 평화롭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거만한 위협도 불안한 긴장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택은 이곳의 경비원이 되기로 한 그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행정부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35년간 의료계에서 승승장구하며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작은 실버타운의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편히 쉬고 싶었습니다. 평생 쌓은 인맥으로 여러 대형 병원에서 고문직을 제안받기도 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분당에 있는 이 실버타운 골든라이프 케어센터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종종 협력 관계로 환자들을 의뢰하던 곳이었습니다. 100여 세대가 생활하는 아담한 규모지만 의료 서비스와 복지 시설은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 퇴직하신 의료진들이 자문의로 계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지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제 결심을 지켜보던 아내는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8시 저는 관리소장실에 출근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날 밤 있었던 응급 상황 기록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야간 담당자들이 남긴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에 연락을 취합니다. 덕분에 우리 실버타운은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정기적으로 층별 순찰을 돕니다. 간호사들과 함께 혈압과 당뇨 체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불편사항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는 물론 가족관계나 경제적 어려움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제가 가진 인맥으로 어르신들의 의료비를 절감해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기 검진 비용을 30% 가까이 낮추었고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만석 어르신께서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을 때 제가 직접 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 과장에게 연락해 신속한 처치가 가능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건강을 되찾으신 후 이런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곳에 새로운 입주민이 오시면서 평화로운 일상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하나그룹 부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첫날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입주 상담 때부터 직원들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시더니 특별 관리를 요구하며 다른 어르신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의료계에서 수많은 VIP 환자들을 응대하며 단련된 제 직감이 이번에도 틀리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곳은 제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소중한 곳이니까요. 하나그룹 전 부회장 최영준 씨가 입주하시던 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실버타운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행비서 2명과 간병인 3명, 주치의 1명까지 대규모 인원이 동행했습니다. 입주 절차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의 모든 의료진 이력서를 요구하셨고 기존 협력 병원들의 진료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만의 의료진을 상주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실버타운의 규정상 불가능한 요구였지만 완강하게 고집하셨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공용 공간 사용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재활치료실을 독점하겠다고 하셨고, 식당에서는 다른 어르신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며 객실로 따로 배달을 요구하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첫 번째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시던 박정숙 어르신께서 최영준 씨의 예약 시간이 되었다며 쫓겨나다시피 하신 것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시간을 조율하려 했지만 최영준 씨의 간병인들이 강압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관리 체계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모든 입주민은 정기적인 건강 체크와 투약 관리를 받게 되어 있지만 최영준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주치의가 모든 것을 담당하겠다며 우리 의료진의 접근조차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당직 간호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영준 씨의 혈압이 200이 넘게 측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치의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평소 복용하시던 약물 정보도 공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 연락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최영준 씨를 따로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의료관리 체계는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이런 시설에 맞추어 줄 필요는 없소.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시오. 그날 이후 다른 어르신들의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배식 시간이 늦어지고 재활치료 예약이 꼬이고 층간소음, 민원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의료계에서 지내며 수많은 VIP 환자를 만나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다른 어르신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실버타운의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험악해져 가는 것을 지켜보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당직자들과 인수인계 미팅을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그때 3층 재활치료실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정웅 어르신께서 뇌졸중 재활운동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저녁 6시에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최영준 씨의 간병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치료를 중단시켰다고 했습니다. 최영준 씨가 피로하다며 잠을 청하는데 운동기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뇌졸중 환자의 재활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간병인들은 오히려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김정웅 어르신은 치료를 중단하신 채 휠체어를 타고 나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러 올라갔을 때 김정웅 어르신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8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뇌졸중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죠. 즉시 응급처치를 지시하고 협력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최영준 씨의 방을 찾아갔지만 면담은 불가능했습니다. 주치의가 지금은 환자가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이라며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수행비서가 나와서 우리 회장님을 위해 층 전체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며 거액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 밤 김정웅 어르신은
결국 고혈압성 긴장 상태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기셨지만 의사 소견으로는 재활 치료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회복이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최영준 씨 측에서 김정웅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현금 5천만 원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오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최영준 씨로 인한 의료관리 체계 문란, 다른 입주민들의 권리 침해, 그리고 이번 사고까지. 하지만 이사회는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최영준 씨 측에서 이사회 임원들과 접촉을 했던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고민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있을 때 맡았던 VIP 병동의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문득 병원 시절 메모해 두었던 수첩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는 의료계의 모든 비리와 실태를 낱낱이 기록해 두었었죠. 그날 밤 퇴근 후 오래된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VIP 병동 원장 시절 저는 모든 특이사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7년 전 최영준 씨가 VIP 병동에 입원했을 때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내려가며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최영준 씨는 당시 간암 진단을 받았었고 비밀리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불법 면역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중국을 오가셨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주치의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현재 최영준 씨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혁 원장은 당시 면역세포 치료를 알선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었지만 로비를 통해 행정처분을 무마시켰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최영준 씨의 투약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기록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었지만 약물 폐기물 처리 대장에서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불법 면역세포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약물의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약제과에 있는 후배에게 문의해 보니 더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약물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었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약물 반입이라는 것은 실버타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점심시간 평소 알고 지내던 식약처 사무관을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며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영준 씨의 주치의 박민혁 원장이 중국의 불법 제약 루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제보가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조사가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대학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혁 원장이 최근 설립을 추진 중인 대형 실버타운 프로젝트에 최영준 씨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실버타운을 무력화시키고 인수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으로 김정웅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지만 재활치료 중단으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서울 아산병원 법무팀에 있는 선배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만 행동에 옮기기 전에 최영준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며 마지막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했습니다. 35년간의 의료계 경험으로 볼 때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최영준 씨의 정기 검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평소처럼 박민혁 원장이 면회를 제안하려 했지만 제 손에 들린 서울 아산병원 로고가 찍힌 의무기록 파일을 보더니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7년 전 서울 아산병원 VIP 병동에서 뵈었을 때가 기억나십니다. 제 말에 최영준 씨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간암 수술 후 불법 면역세포 치료를 받으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치료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혁 원장이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준 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차분히 현재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투약 중인 면역세포 치료제는 식약처 미승인 약물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실버타운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박민혁 원장의 중국 불법 제약 거래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최영준 씨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자네가 감히 나를 협박하겠다는 건가?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나? 오히려 저를 비웃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안녕과 우리 실버타운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서류 봉투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의 비공식 조사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24시간 안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입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으시고 박민혁 원장의 불법 치료도 중단하셔야 합니다. 최영준 씨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이 실버타운을 통째로 사서 자네를 길거리로 내쫓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위협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방을 나서려는 제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박민혁 원장과 수행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퇴근 무렵 김정웅 어르신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라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제 손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실버타운은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최영준 씨의 수행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박민혁 원장도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오전 8시 서울 아산병원 감사실에 제 후배가 보내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VIP 병동 시절 기록한 제 메모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7년 전 최영준 씨의 수술 후 합병증은 불법 면역세포 치료가 원인이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억 원의 급행료가 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9시 식약처 특별조사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혁 원장의 진료실과 약품 보관소가 전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실버타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다가올수록 초조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최영준 씨가 마음을 바꾸고 올바른 선택을 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형 의료 전문지에 특종 제보를 했습니다. 재벌가의 불법 면역 치료와 의료법 위반, 그리고 실버타운을 둘러싼 비리 의혹까지 모든 증거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정오 뉴스 시간,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민혁 원장의 불법 의료행위가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의 조사 사실도 동시에 공개되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이 박민혁 원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불법 약물 투약과 면허 정지 중 의료행위가 명백한 증거와 함께 적발된 것입니다. 최영준 씨의 수행원들은 그때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CCTV에 검은색 마이바흐가 실버타운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버타운은 거짓말처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최영준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용히 해외 치료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입주민들은 이제서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김정웅 어르신은 재활치료실로 돌아가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리소장님이 천사였네요. 저는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대형 병원의 VIP 병동 원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실버타운 관리소장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던 우리 실버타운에 예상치 못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최영준 씨의 퇴소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아침, 검찰 수사팀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실버타운 전체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고, 특히 지하약품 보관소는 현장 감식반이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팀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약품 보관소의 이중 잠금 장치 안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미승인 면역세포 치료제가 발견되었고,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불법 의약품을 밀반입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제가 파악했던 것보다 사건의 규모가 훨씬 컸던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실버타운 인수 계획과 관련된 문서들이었습니다. 박민혁 원장은 이미 수도권 곳곳의 실버타운들과 접촉하고 있었고, 그들을 위협하거나 매수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실버타운은 그 첫 번째 목표였던 것입니다. 며칠 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시절 제가 담당했던 VIP 환자의 보호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박민혁 원장의 불법 치료로 피해를 입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포기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최영준 씨 측에서 로펌을 동원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의료계 내부에서도 VIP 환자의 의무 기록을 유출했다며 윤리위원회 제소를 준비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입주민들은 한마음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김정웅 어르신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하셨고, 실버타운 이사회에서도 공식적인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실버타운 관리소장들도 연대 서명을 하며 지지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녁마다 재활치료실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유롭게 운동을 하시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셨고, 간호사들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환자 케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또 한 번의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중년 신사는 제가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35년 전 인턴 시절 저를 의사의 길로 이끌어주신 은사님이셨습니다. 은사님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관리사무소 한편에 마련된 조용한 상담실에서 은사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35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 인턴 시절 처음 배웠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은사님께서는 의술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큰일을 벌였더군. 은사님의 첫마디였습니다. 최영준 씨가 연루된 사건의 핵심에는 우리나라 의료계에 큰 비리가 걸려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VIP 의료 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나? 은사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박민혁 원장이 도주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현재 대형 병원 체인을 운영하는 의료재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재벌이 바로 제가 서울아산병원을 떠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7년 전 자네가 포착했던 의료법 위반 정황이 이번에 모두 드러날 수 있다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의료계 전체가 흔들릴 게 분명해. 수많은 의료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은사님의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산책로를 거닐고 계셨고, 간호사들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관리소장이 되기로 했던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은사님, 7년 전에는 제가 증거를 찾지 못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정웅 어르신이 재활치료를 방해받으실 때,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은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건네주신 것은 뜻밖에도 노란 봉투가 아닌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이건 7년 전 내가 기록해둔 것일세. 당시 자네가 찾지 못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수첩을 펼치자 놀라운 사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7년 전 그 의료재벌의 불법 의료행위 증거와 현재 박민혁 원장의 범죄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약품 공급처, 심지어 같은 중국 제약회사까지. 이제 자네가 판단할 차례일세. 이 수첩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네 몫이야. 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떠나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은사님께서 주신 수첩을 들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7년 전 제가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대형 병원 체인의 불법 의료행위, 중국 제약사와의 유착관계, 그리고 현재 실버타운 사태와의 연결고리까지 이 수첩 하나로 한국 의료계가 뒤흔들릴 수 있는 폭탄급 내용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CCTV를 점검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줄 알았던 박민혁 원장이었습니다. 의외로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관리소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모든 걸 밝히고 싶습니다. 의료재벌과 최영준 씨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통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곧이어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박민혁 원장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검찰 특별수사팀이 또다시 실버타운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압수수색이 아닌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민혁 원장이 남긴 마지막 증언이 있을 것 같다며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수첩에는 검찰이 찾는 것보다 더 큰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지면 의료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정웅 어르신께서 재활치료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들르셨습니다. 이제 다들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관리소장님 덕분이에요. 어르신의 미소를 보며 결심이 섰습니다. 밤늦게 2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검찰청으로,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로. 수첩의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사하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실버타운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 의료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침 운동을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하나, 둘 지나가셨습니다. 항상 그렇듯 밝게 인사를 나누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지켜야 할 곳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보낸 이메일로 시작된 수사는 폭풍처럼 의료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예상대로 대형 병원들이 흔들렸고 여러 의료재벌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단계적인 조치 덕분에 의료 서비스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카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박민혁 원장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누군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불법 의료 네트워크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형 병원 체인을 운영하던 의료재벌은 구속되었습니다. 7년간 이어진 불법 의료행위와 약물 거래의 실체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은사님의 수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실버타운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더욱 체계화되었고
재활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기쁜 것은 다른 실버타운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정웅 어르신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재활 치료를 받으러 오실 때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나 같은 늙은이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며 용기를 주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의료복지 자문위원을 제안한 것입니다. 실버타운의 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 경험을 살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대형 병원의 의료진이 아닌 평범한 실버타운 관리소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이 밝아옵니다. 언제나처럼 일찍 출근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의료진들과 회의를 합니다. 간호사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환자 케어에 집중하고 물리치료사들은 열정적으로 재활 치료를 돕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실버타운의 풍경이 참 평화롭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불법 의료행위도 위압적인 권력도 없습니다. 그저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만이 가득합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택은 이곳의 관리소장이 되기로 한 그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